계속해서 사회보험과 관련 사업 베버리지 리포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7월 5일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국민보건서비스에 관한 제반 법령들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수당법, 산업재해 국민보호법, 국민보험법 및 국민부조법 등 소득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법령과 국민보건서비스법이 이날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영국에서 복지국가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국민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급여도 시혜가 아닌 하나의 권리로서 제공되었습니다. 1941년 5월 영국은 역사적인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각 위원회가 의회의 만장일치로 구성되고 윌리엄 베버리지 경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보험과 복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개혁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942년 1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베버리지는 기존의 복잡 다단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보편주의 원칙하에 정액기여제와 최저 수준의 정액급여제의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동보고서는 사회문제를 5대약, 즉 빈곤, 질병, 무지, 불결, 실업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완전 고용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및 가족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국가의 초석을 이루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후노동당 정부는 완전고용 정책을 중심으로 산업국유화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베버리지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속속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어서 전쟁은 국가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전쟁 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 책임을 증가시킨 것은 물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 개입 능력도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인데 전쟁 국가의 경험은 복지국가로의 길을 예상보다 앞당기는 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버리지는 2개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사회보장의 근본 문제와 개혁의 제목으로 국민보건서비스와 아동수당 및 고용확대에 대한 3대 가정과 3자 부당의 원칙, 행정의 통합, 정액기여 및 정액급여 원칙, 범주화의 원칙과 공적부조의 기능에 관한 개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빈곤의 정의와 관련된 생존선의 규정 문제와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는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두 문서에 이어서 그는 사회보험의 국민개보험화, 공적부조의 재원의 내국세로서의 전환 및 공적부조 행정의 사회보험과의 연계, 퇴직조건부 노령연금지급과 같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의 실천을 위한 행정구조, 생존선의 정의, 산업재해 보상과 사회보험의 합병, 다양한 범죄의 여성들과 같이 특수욕구를 가진 집단들의 처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 조달의 방법들을 확정짓는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정부 소유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인즈와 많이 상의하는가 하면 은혜가 단독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으며 관련 문제 집단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문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942년 12월 1일에 사회보험과 관련 사업을 출판했습니다.
3대 가정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는 소득보장에 의해 빈곤을 해결하는 사회보장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대 가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혜택은 5세까지 아동과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노동 능력의 회복 등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고용의 유지 및 대량 실업의 방지입니다. 베버리지 계획의 핵심은 국민 최저임금 수준의 확립으로 개인과 가족이 기본 욕구를 결정하고 그것을 최저임금이라는 화폐액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사회보험과 관련 사업은 모든 시민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객출제 보험을 채택한 것도 낙인이나 자산조차 없이 하나의 권리로서 확보해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의한 급여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자신의 객출에 대한 대가이며 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생활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맡겼지만 그 이상은 생존선에 한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국민 최저 생활 수준의 원칙은 최저 생활 수준을 보충하기 위한 개인적 검역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 및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한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책임을 결합한 것입니다. 사회보험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자산조사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 상업보험의 값비싼 비용 및 근검정신의 고취와 정부 부담의 경감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및 사고, 정년퇴직, 가구주의 사망, 그리고 출생, 사망, 결혼 등의 예외적 지출과 같은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되었을 때의 부조분을 현금으로 확보해주는 방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방법은 첫 번째,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두 번째, 특수상황을 위한 국민부조. 세 번째, 기본욕구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임의보험. 이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또 사회보장 방법은 첫 번째, 최저 수준의 정액급여. 두 번째, 정액기여. 세 번째, 사회보험 행정의 통합. 네 번째, 급여의 적절성. 다섯 번째, 포괄성. 여섯 번째, 보험주와 같은 6가지 원칙을 두었습니다. 베버리지는 6대 원칙에 의한다면 국민 대다수의 기본적 욕구 충족은 사회보험에 의해 해결로 국민 부조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출판과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백서들에 대한 의회의 태도는 만장일치의 환영이었고, 따라서 내용에 대한 큰 변화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44년 11월부터 입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44년 노동당 소속 아틀리는 정부의 사회보장 제안을 조정하고 운영할 중앙행정부서인 사회보험부 신설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 법안은 2주 후 법으로 공표되었는데 사회보험부의 명칭이 국민보험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 1945년 2월 노동당 소속 윌리엄 조윗 의원이 가족수당 법안 제출 후 그해 6월에 공포되었습니다. 베버리지 입법이 가장 중요하면서 또한 어려운 사회보험과 국민보건 서비스에 관한 입법의 책임은 총선거 이후에 탄생한 새로운 의회와 정부로 이양되었습니다. 아틀리가 수상이 되고 조위트가 초대 사회보험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집권한 노동당은 약속대로 1946년 국민보호법 및 산업재해보험법을 통과시켰고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을,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빈민법의 정식 폐지를 선언하고
국민부조법이 발효된 1948년 7월 5일이 영국 복지국가의 정식 출범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화 과정을 거쳐 베버리지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세계에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찬성직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일제히 사회보험과 관련 사업이라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찬성의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1942년 11월 2일 데일리 미러지가 게재한 기사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국민들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마침내 동년 12월 1일 보고서가 간행됐을 때에는 국민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이 보고서를 사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출판 3시간 만에 7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1년간 판매 부수가 완전판이 225만 6천 부, 요약판이 36만 9천 부가 팔렸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미국과 유럽 등 23개국에서 번역되어 전파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반년 이내에 미국판 5만 부가 팔렸습니다. 영국 노동당은 1943년 전당대회에서 베버리지 제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으며 중국 공산당도 우호적이었습니다. 저명한 좌파인 콜, 토니, 라스키 등도 베버리지를 지지하였으며 그리고 보수당도 보고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편이었습니다. 1943년 2월 하원 의원들이 토리 개혁위원회를 조직하고 베버리지를 지지했습니다. 노동자계층의 대변인격인 영국 노동조합은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 중 산업재해를 사회보험개혁에 통합시키는 것을 빼놓고는 이 보고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이를 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대 측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영국 정부, 즉 당시 영국의 서상이었던 보수당 처칠과 몇몇 강녀들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진 대장성은 위원회 발촉 당시부터 보고서의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 그리고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는 너무 혁명적인 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체오웰 경은 베버리지 계획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점이나 개혁적인 것은 없다. 단지 가족상만이 새로울 뿐이다. 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칠은 2회에 걸친 BBC 방송에서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천명했는데 이때 처칠은 첫째, 보험제도에 의한 사회보장은 전후 국가개량의 본질이 된다. 둘째, 보고서 내용 중에는 실행불능, 수락불능한 점이 있다. 셋째, 입법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종전시까지 보고서를 다듬고 준비하는 기관이나 의원회를 만든다. 넷째, 입법화를 제시하거나 필요 경비를 약속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채택 여부는 정부에 일임한다. 다섯째, 장래의 문제는 장래의 의회와 정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침을 강요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한편 처칠은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전쟁으로 돌리기 위해 1943년 3월 21일 방송에서 프러시아 군국주의와 탐욕스럽고 잔인한 일본 제국의 타도 그리고 점령지역 주민들의 해방을 호소했습니다. 그 후 거의 1년이 지난 방송에서도 교육개혁 계획에 관련된 법이나 국민보건서비스 및 국민보험 확장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나 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영국 고용자연맹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심지어 베버리지 위원회의 활동의 정지와 해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중에
1. 가족수당법은 총선 직전 의회에서 통과된 사회 분야에서 실행에 옮긴 최초의 조치였습니다. 15세까지 아동 중에서 둘째 이하의 자녀는 주당 15실링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양자가 사회보험급이나 국민부조를 받을 시에는 첫째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자녀만이 아닌 가족 전체를 위해 지급한 것이며 이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보험법은 노동자 보상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재해 국민보험 법안으로 7월에 입법화되면서 작업중 재해, 질병보상이 고용주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생계, 소득을 보장해주는 종합적인 사회보험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 안에서 보험가입자도 매주 한 번 불입하는 각출료의 대가로 질병급여, 실업급여, 퇴직급여, 과부급여, 고아급여, 출산수당 및 장례수당 등 7가지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법은 노동당 정부와 이견이 생겼습니다. 지급기간에 대한 것으로 베버리지는 전액 지급은 20년의 경과 과정을 두게 하였으나 노동당 정부는 10년 후로 당김으로써 보험 기금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져왔습니다. 보험급여의 행정에 대한 이견도 발생했습니다. 베버리지는 공제조합이나 노동조합의 공인조합이 참여하도록 건의하고 정부는 정부기구의 직접적인 관장 아래 두도록 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보고서의 생전선의 급여 개념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후에 야기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최저 생활보장이 미흡했습니다. 국민부조법은 국민보험제도에서 빠지거나 급여가 불충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조치였으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보험급여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자 점점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부조법의 입법 배경은 그 자체에 대해 존재의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호법의 보조 역할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베버리지 사회보장계획에서 이미 설명되었다시피 복지국가 하에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국민부조의 역할은 점차 약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보건서비스법은 기존의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던 의료 서비스 체계를 포괄적인 서비스로, 즉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과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재산이나 혹 성, 혹 직업 등에 관계없이 전 인구에게 무료로 제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보건서비스법을 구체화하게 되는데 영국 의사협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일부 수정을 겪어 1936년 법안이 제정되고 1948년 7월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문제로 완전 무료 제공의 원칙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평등주의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버리지 체제도 평등주의의 한계를 보이며 변화를 지속해 갔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 입장은 최저 수준의 원칙인 최저한의 소득을 국민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과 정액제 사회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여 노후나 실업 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차 대전은 경기 호황을 가져와 근로능력을 가진 근로자의 빈곤은 문제시되지 않았지만 노인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1946년 국민보호법에 의해 지급되던 노령연금은 그 최저 수준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 확보를 위해 베버리지 체제 외에 사보험이나 저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최저 수준의 원칙과 보편성 원칙과의 결합은 베버리지 계획에 있어서의 새로운 정신으로 평등주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영국 복지국가의 기본적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기여주의는 인두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진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급여 개선 목적에서 저소득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의 인플레이션의 진행으로 국민보험은 재원의 제약으로 실질적 가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노인들의 노령연금 인상 요구 초래와 국민 부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국민 보험기금의 지출 증가로 기금의 적자 현상이 예견되었으며 이러한 일들의 발생 원인을 베버리지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가 그의 권고를 무시한 데서 기인했습니다. 보험과 부조의 행정의 불일치와 완전 연금의 지급 기간 등의 문제를 들고 있으나 다른 견해로는 경과 기간의 설정은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부조의 지급에 관한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완체계로 노령연금에 대한 백서를 발견하고 1959년 국민보험 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기본연금과 보충연금의 이중연금 제도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베버리지 정액주의는 붕괴되었으며 소득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된 셈으로 평등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급여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퇴연금 및 실업급여와 같은 급여 수준을 주당 2파운드로 제한했는데 이것이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는 먼저 빈곤의 의미와 그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베버리지의 빈곤 정의는 시범 론트리의 빈곤 기준과 영국의사협회, 정부의 가족가 대비조사 등에서 추출한 것인데 통상적인 경우에 대비한 최저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버리지는 자신의 기준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 하였지만 거기에도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요구는 국가 보조에 의존해야 합니다. 임차료 지불 방법, 사회보장에서 가옥의 임차료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 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버리지는 실업수당 지급 시 일률적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나중에 노동당 정부는 이 법안을 포기하고 실제 금액을 자산조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버리지가 위원회를 맡은 1939년과 1943년 사이에 추가로 180만 명의 여성이 산업 현장에 뛰어들고 군대 및 다른 직장에서 근무함으로써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활동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버리지는 이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가정 밖의 활동을 한 여성들이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 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버리지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출산율이 감소하였으나 전쟁 직전 급속한 결혼과 사생아들이 증가로 실제로는 1942년까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몰랐던 베버리지는 출산율의 증대를 위하여 결혼과 아동 양육에 대한 촉진책을 강구하려 했습니다. 또 이혼 시 별거 급여가 제공되는 등 많은 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이 제도들은 현대의 증가하는 편모, 이혼, 별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장애인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베버리지는 근로도중에 다친 사람에 대한 급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는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선천적 장애인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국가 보조 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버리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한 제도가 아니라 기여금에 의한 사회보험을 제도를 이용하여 권리와 의무,
사회보장과 근로의욕의 자극,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의 균형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베버리지가 급여를 최소 수준으로 정한 것은 근로 및 저축의 의욕을 자극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해서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려 했습니다. 실업수당은 무기한 지급하되 6개월 이후에는 근로 또는 훈련센터에 다니는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젊은이의 경우에는 계속한다고 제안했지만 그러나 이 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무료 의료의 후퇴. 주요 골격은 국민보건 서비스에 대한 의료의 무료화였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것이었으나 가장 먼저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국고 부담에 의존하고 있던 터라 국가재정 악화에 따라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국민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삭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안으로 1951년 노동당은 의치와 안경에 일부 부담제를 도입하였으나 비용의 상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완전 무료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나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의 비용이 거의 무료에 가까웠으므로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점과 그에 따른 비판이 있지만 국민의료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국민보건 서비스 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 의의를 둡니다. 소득연계제 연금의 도입. 베버리지 체제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연금제도의 딜레마였습니다. 정액제에 의한 연금은 보험료 인상의 한계가 있었고 공적연금은 노후 보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에 기업연금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기업연금은 1959년 국민보험개정법에 의해 소득연계 시식 보험을 도입하여 직장연금 수혜자들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강제 적용을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보수당과 노동당의 공통점은 바로 이 1959년에 사등연금제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노동당은 노인 빈곤에 관한 관심이 없었고 보수당은 소득연계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도를 넘는 직장연금은 국민보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연금을 주된 연금으로 하면서 직업연금에 대해서는 보충적 기능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 말 모든 연금관계 압력 집단들 간의 일종의 공사협조 관계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보장의 새로운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의 2분의 1의 연금을 주장하며 급여 수준의 인상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기본적 태도는 연금의 재분배적 기능을 강화하는 평등주의에 기초합니다. 1963년 사회보장의 새로운 영역에 관한 상원칙은 첫 번째, 국민보험의 포괄성을 부활하여 권리로서의 최저생활급여를 지급하고 또 국민부조의 의존을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 이 최저생활급여 위에 개인의 수입과 욕구에 상응하는 소득연계급여의 구조를 확립합니다. 세 번째, 급여 개선을 위한 비용은 정액기여에 대신하는 소득연계기여로서 충당합니다. 하지만 노동당의 연금개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제 역경과 비효율성 체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크루스만 장관의 취임 후 침체된 국민퇴직금 안의 실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961년 연금개혁의 백서 출판을 통해 1972년 4월부터 새로운 계획을 확정합니다. 크루스만 총선거 패배로 노동당 시대에는 입법이 백지화됩니다. 1970년 보수당이 집권하자 보사부 장관 조셉을 통해
장기 연금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1974년 보수당이 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새로운 연금법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1974년 노동당이 집권하자 조세법을 토대로 연금정책의 수정을 발표하지만 갑자기 빈곤층에게 유리한 차등제 연금제도의 입법화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사회보장연금법을 만들어 1978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정액기여, 정액급여라고 하는 베버리지 체계는 점차 소득 연계제의 채용으로 대체되어 갔습니다. 이는 사실상 베버리지 체계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버리지 체계는 내피부의 소산이었으며 1950년 후반의 풍요로운 사회의 소득 연계점 급여에 대한 요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경기 침체 속에서 사회보장제도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전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평등주의에 있고 최저한의 보장만이 전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사회 건설을 신념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보장에 담긴 내용에는 세계전쟁은 곧 끝난다. 영국은 이때까지 전 세계의 군대를 파병시켜 부를 획득해 와서는 귀족과 일부 계층만이 잘 살아왔다. 이제는 개개인 국민 모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하에서 골고루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버리지는 보고서는 그 당시 영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 지친 영국 국민들의 감정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쟁을 치른 사람 모두가 갈구하던 전후의 사회 질서의 청사진을 제공했고 사람 모두 공동의식을 고무하는 내용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베버리지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에 입각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복지국가로의 건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의 변동과 정치적 세력 관계로 인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버리지 체제의 변화는 평등주의의 한계, 무료 의료의 후퇴, 소득연계연금의 도입, 그리고 사회보장의 새로운 영역의 도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영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